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가 어찌 내게 이런 씻을 수 없는 비통함을 안겨준단 말인가? 내 그리도 만류하였거늘 어찌하여 도대체 어찌하여 찢어질 듯한 통곡 소리가 고요해야 할 사랑방의 공기를 거칠게 뒤흔들고 있었으나 그 소리에는 묘하게도 진심 어린 슬픔의 습기보다는 과장된 연극의 건조한 열기만이 가득 차 있었다. 방바닥에 엎드려 싸늘하게 식어가는 시신을 부여잡고 오열하는 자는 이 고을 제1의 부호이자 대선인이라 칭송받는 최대감이었는데 그의 비단 옷자락은 이미 바닥에 먼지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친형제를 잃은 사람처럼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있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문 밖의 하인들과 구경꾼들은 모두 최대감의 그 갸륵하고도 애통한 마음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지만 단 한 사람, 방 한가운데서 뒷짐을 진 채 서늘한 눈빛으로 이 기이한 난장판을 내려다보는 신임삿도 김정호의 입가에는 미세한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김정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통곡하는 최대감과 축 늘어진 시신 사이로 다가갔는데 그의 발소리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기척이 없었으나 그가 뿜어내는 위압감만은 방 안의 촛불마저 위태롭게 흔들리게 할 정도로 묵직했다. 대감, 이제 그만 진정하시지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 자는 법도를 따라야 하는 법입니다. 관아의 검시관이 도착할 때까지 시신을 훼손해서는 아니 되오. 김정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최대감은 짐짓 놀란 척하며 고개를 들었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또나리, 제 불찰입니다. 이 불쌍한 이 선비가 제 도움을 거절하고 기어이 목을 매다니 제 마음이 미어지는 듯하여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늙은이의 주책을 용서해 주십시오. 최대감은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뒤로 물러났으나 김정호는 찰나의 순간 최대감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번뜩이는 안도감과 교활한 빛을 놓치지 않았다. 방 안에는 죽음의 냄새와 함께 최고급 향나무가 타는 매캐한 향기가 뒤섞여 기이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는데 이는 마치 악취를 덮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처럼 느껴져 김정호의 코끝을 자극했다. 시신은 허름한 삼배옷을 걸친 젊은 선비였고 목에는 선명한 사큰이 남아있어 누가 보아도 명백한 자살로 보였으나 김정호의 예리한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쭈그리고 앉아 선비의 손톱 밑과 옷깃을 세밀하게 살피며 중얼거렸다. 목을 메어 죽은 자의 안색이 이토록 창백하고 평온할 수가 있는가? 보통 목을 매면 혀가 빠져나오고 안구가 돌출되며 고통 속에 몸부림친 흔적이 역력해야 하거늘 이 자는 마치 잠든 듯이 고요하구나. 게다가 방금 대감께서는 이 자가 도움을 거절했다고 하셨소? 김정호의 날카로운 질문에 최대감의 눈썹이 꿈틀거렸으나 이내 표정을 수습하며 더욱 애처로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하옵니다, 사또. 이 선비는 가난하지만 자존심이 강한 위인이었습니다. 제가 쌀과 돈을 주려 하였으나 끝내 받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제 사랑방에 몰래 들어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김정호는 최대감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시신에 굳게 쥐어진 오른손 주먹을 조심스럽게 펴기 시작했는데 사후 경직으로 인해 굳어버린 손가락은 쉽게 펴지지 않았으나 그가 힘을 주어 억지로 펴내자 그 안에서 바스러진 종이 조각이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무언가 글씨가 적혀있던 종이었으나 이미 절반 이상이 불에 타버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상태였는데 김정호는 그 작은 조각을 집어들어 촛불에 비추어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자존심이 강하여 도움을 거절하고 자결한 자가 죽는 순간까지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 고작 타담한 종이 쪼가리라니. 이것이 과연 우연이겠소? 김정호가 종이 조각을 최대감의 눈앞에 들이대자
최대감의 얼굴색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다가 다시 붉어지는 기색이 역력했다. 사또,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유서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글을 쓰다가 태우려 했던 모양입니다. 최대감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을 이었으나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균열이 가고 있었다. 사실 김정호가 이 고을에 부임한 지는 불과 보름밖에 되지 않았으나 그는 이미 저작거리의 소문을 통해 최대감이라는 인물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그 명성은 칭송 1세기였기에 오히려 더욱 의심스러웠다.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빈민을 구제하고 다리를 놓고 서당을 지어 인재를 양성한다는 살아있는 부처 최대감. 그러나 김정호는 과거 한성에서 수많은 간신배와 사기꾼들을 상대하며 터득한 직감으로 지나치게 완벽한 선행 뒤에는 반드시 썩어 문드러진 악취가 숨겨져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오늘 새벽, 관아의 문을 두드린 급한 전가를 받고 달려온 이곳 최대감의 저택은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고풍스러웠으나 그 이면에는 억눌린 침묵과 보이지 않는 공포가 감돌고 있었고 특히 하인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주인의 눈치를 살피며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김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뒷짐을 지고 방 안을 천천히 서성거렸는데 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지며 마치 거대한 심판자의 형상처럼 최대감을 압박했다. 대감의 말씀대로라면 이 선비는 대감의 호의를 무시하고 굳이 대감의 사랑방에 들어와 목을 메었다는 것인데 이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행위이자 대감의 명예에 먹칠을 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지 않소? 김정호가 짐짓 의아하다는 듯 질문을 던지자 최대감은 기회를 잡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그토록 베풀었건만 이자는 죽음으로써 저를 모욕하고 공경에 빠뜨리려 한 것입니다. 아, 세상 인심이 어찌 이토록 야박하단 말입니까? 최대감은 다시금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시몇을 했고 문 밖에서 엿듣던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죽은 선비를 비난하는 소리를 웅성거렸다. 천하의 몹쓸 놈 같으니라고. 최대감님 같은 분에게 저런 해코지를 하다니 죽어서도 지옥에 갈 게야. 사람들의 여론이 최대감 쪽으로 기울자 최대감의 입꼬리는 소매 뒤에서 살짝 올라갔다. 그러나 김정호는 그 순간 시신의 목에 난 자국을 다시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았고 그 흔적이 일반적인 끈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넓고 부드러운 천으로 강하게 조른 뒤 다시 얇은 끈으로 위장한 것임을 간파해냈다. 여봐라! 검시관은 아직 오지 않았느냐? 김정호가 호통을 치자 문 밖에서 대기하던 포졸이 황급히 달려들어와 고개를 조아렸다. 사또나리, 오다가 산사태로 길이 막혀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하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최대감의 눈빛이 일순간 번뜩였는데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은근한 어조로 제안했다. 사또, 날씨도 덥고 시신이 부패할 염려가 있으니 일단 제가 준비한 관에 입관하여 장례 절차를 밟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검시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빨리 안식을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최대감의 말은 그럴듯해 보였으나 그것은 명백히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덮으려는 교묘한 수작이었다. 김정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최대감을 쏘아보며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법은 인정에 이끌리지 않는 법이오. 관아가 도착하여 정식으로 검시를 마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이 시신에 손대지 못할 것이오. 만약 이를 어기는 자가 있다면 국법을 어긴 죄로 엄히 다스릴 것이니 그리 아시오? 김정호의 서슬퍼런 호령에 최대감은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으나 그의 속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초조함으로 타들어가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김정호는 다시 시신의 손에서 발견한 타담한 종이 조각을 꺼내어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그곳에는 희미하게나마 원이라는 글자와 숫자 52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붉은색 인주 자국이 반쯤 잘려나간 채 남아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유서가 아니라 무언가 거래나 계약 혹은 억울한 채무 관계를 암시하는 결정적인 단서임이 틀림없었다. 50이라 쌀 50석인가 아니면은 50냥인가? 원망할 엔 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김정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가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는 직감적으로 이 죽음이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타살이며 그 배후에는 이 고을에 존경받는 대선인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 닥쳐 방문이 덜컹거리며 열렸고 그 바람을 타고 기묘한 비린내가 방 안으로 훅 끼쳐 들어왔는데 그것은 시신의 냄새가 아니라 마치 태지대에서 올라오는 부패한 흙냄새와도 같았다. 김정호는 고개를 돌려 열린 문 밖을 응시했는데 마당 구석진 곳에 있는 창고 쪽에서 웬 허름한 옷차림의 사내가 빗자루를 들고 멍하니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사내의 눈빛은 텅 비어있는 듯 했으나 김정호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쩔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자는 누구인가? 왜 저토록 겁에 질려 도망치는가? 김정호의 뇌리에 강렬한 의구심이 박혔다. 최대감은 김정호의 시선을 눈치채고 황급히 설명했다. 아, 저놈은 제 집에서 자비를 하는 벙어리 하인입니다. 머리가 좀 모자라서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김정호는 최대감의 변명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의욕을 느꼈고 저 벙어리 하인이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이 시신은 내가 직접 관하로 옮길 것이요. 그리고 최대감, 대감께서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터이니 내일 아침 관하로 출두해 주시오. 김정호가 선언하듯 말하자 최대감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으나 그의 숙인 고개 아래로는 독사 같은 살기가 스쳐 지나갔다.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사또나리, 부디 공명정대하게 밝혀주시옵소서. 김정호는 포졸들에게 시신을 조심스럽게 운구하도록 지시하고 증거물인 종이 조각을 품속 깊이 갈무리하며 방을 나섰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최대감의 시선이 마치 등골을 찌르는 비수처럼 날카로웠지만 김정호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관하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희미했으나 김정호의 마음속에는 오직 진실을 밝히겠다는 뜨거운 불꽃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흔들리는 가마 안에서 품속의 종이 조각을 다시 꺼내어 만지작거렸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거대한 위선의 가면을 쓴 괴물을 무너뜨릴 유일한 무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자신이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덫이 될 것인가? 이제 막 시작된 이 싸움은 단순히 한 선비의 억울한 죽음을 푸는 것을 넘어 이 고을 전체를 뒤덮고 있는 거대한 어둠과의 전쟁이 될 것임을 김정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마치 다가올 피비린내 나는 폭풍을 예고하는 듯 음산하게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날이 밝았으나 고을의 공기는 어제보다 더욱 무겁고 습하게 가라앉아 마치 보이지 않는 납덩이가 사람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다. 관아의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백성들의 수근거림은 바람을 타고 안으로 흘러들었는데 그것은 새로운 사또에 대한 기대나 환영이 아니라 은밀하고도 노골적인 반감의 속삭임이었다. 새로운 사또가 그리 깐깐하다며? 멀쩡한 자살 사건을 들쑤셔서 최대감님을 괴롭힌다지 뭐야. 은혜를 모르는 거지. 최대감님이 우리 고을에 쏟은 돈이 얼만데
감히 살인 누명을 씌우려 들다니. 김정호가 관복을 갖춰 입고 동원으로 나아가는 길목마다 아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나 그들의 눈빛은 교묘하게 흔들리며 서로 눈치를 주고받기에 바빴다. 김정호는 그 끈적거리는 시선들을 모른 척하며 정면을 응시했으나 그의 속은 이미 타오르는 숯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이 고을 전체가 거대한 거미줄에 걸려 있고 그 거미줄의 주인은 관아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자신이 아니라 저작거리의 기와집에 앉아있는 최대감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이방, 어제 명한 탐문수사는 어찌 되었느냐? 죽은 이 선비의 행적을 아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단 말이냐? 김정호가 대청마루에 앉아 서한을 내리치며 호통을 치자 늙은 이방은 짐짓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굽실거렸다. 아이고 사또나리, 저도 답답하여 미칠 지경이옵니다. 허나 마을 사람들을 아무리 족쳐봐도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하기를 이 선비는 평소 성격이 괴팍하여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오직 최대감님만이 그를 불쌍히 여겨 돌봐주셨다고만 합니다. 이방의 말은 기름칠을 한 듯 매끄러웠으나 그 속에는 더 이상 파헤쳐봤자 소용없으니 포기하라는 무언의 압박이 담겨 있었다. 김정호는 이방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괴팍하여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자가 빚 독촉을 받는 것도 아니요, 중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갑작스레 남의 집 사랑방에 들어가 목을 맨다? 그것도 자신을 돌봐준 유일한 은인의 집에서? 내 놈은 그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느냐? 이방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다. 글쎄요. 사람 속을 어찌 알겠습니까? 미친놈의 속사정이야 귀신이나 알겠지요. 김정호는 더 이상 아전들을 닥달하는 것이 무의미함을 깨닫고 직접 저작거리로 나가 민심을 살피기로 결심했다. 관복을 벗고 평복으로 갈아입은 그는 갓을 깊게 눌러쓰고 장터의 국밥집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장터는 활기가 넘쳤으나 그 활기 속에는 기이한 통일감이 흘러넘쳤다. 어디를 가나 최대감의 덕망을 칭송하는 소리뿐이었고 죽은 이 선비에 대해서는 혀를 차며 비난하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최대감님이 이번에 또 곡간을 열어 쌀을 푸신다더라. 그런 분을 의심하다니 관아놈들도 제정신이 아니지. 국밥을 나르던 주모가 옆자리 손님에게 침을 튀기며 떠드는 소리에 김정호의 숟가락질이 멈칫했다. 그는 슬그머니 주모에게 말을 걸었다. 보아하니 최대감이라는 분의 인심이 아주 후한 모양이구려. 헌데 죽은 선비는 어찌하여 그리 미움을 받는 것이오? 주모는 낯선 사내의 질문에 경계심 어린 눈초리를 보냈으나 이내 입을 삐죽이며 대답했다. 댁은 외지 사람인가 보우? 그 선비놈은 글 공부만 한답시고 손에 흙 한 번 안 묻히는 주제에 툭하면 최 대감님 댁 하인들을 붙잡고 뭔가 캐묻고 다녔다더군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쥐새끼 같은 놈이었지. 캐묻고 다녔다. 김정호의 뇌리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다. 이 선비는 단순히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최대감의 뒤를 캐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품속에 간직한 원자가 적힌 종이 조각은 그가 찾아낸 최대감의 비리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의 일부일 가능성이 컸다. 김정호는 서둘러 자리를 뜨려 했으나 그때 장터 입구 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화려한 가마 행렬이 나타났다. 최대감이었다. 그는 가마의 창을 열고 지나가는 백성들에게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고 사람들은 마치 국왕의 행차라도 만난 듯 허리를 숙여 절을 하고 있었다. 대감마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저희를 살려주신 생불이십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김정호의 가슴 속에서는 역겨움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저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과 잔인함을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인가? 최대감의 시선이 우연인 듯 필연인 듯 김정호가 서 있는 쪽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찰나의 순간
최대감의 입가에 서린 조소는 명백히 김정호를 향한 도발이었다. 관하로 돌아온 김정호는 집무실에 틀어박혀 이선비가 남긴 종이 조각을 다시 꺼내들었다. 불에 타다 남은 가장자리, 반쯤 잘린 인주자국, 그리고 흘려 쓴 듯한 숫자 50.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다. 증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온 고을이 최대감의 소나귀에 있는데 누가 감히 진실을 말하겠는가. 밤이 깊어지자 관아하는 쥐 죽은 듯 고요해졌으나 김정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호롱불 하나를 들고 관아 뒷문으로 빠져나와 인적이 드문 산길을 향해 정처 없이 걸음을 옮겼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문득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안고 내려왔으나 현실은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숨조차 쉬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때 멀리 숲 가장자리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딴 성황당 근처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호기심에 이끌린 김정호는 발소리를 죽이며 불빛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낡은 돌무더기 앞에 쪼그리고 앉아 촛불을 켜고 무언가를 비는 사람의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는 놀랍게도 어제 최대감의 집 창고 앞에서 마주쳤던 그 벙어리 하인이었다. 허름한 옷을 입은 사내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엉성하게 빚은 주먹밥 하나와 술 한 잔을 돌무더기 위에 올려놓고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격렬하게 들썩였으나 입 밖으로는 짐승의 신음 같은 쉰 소리만이 새어나올 뿐 제대로 된 통곡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이 더욱 처절해 보였다. 김정호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사내가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는 것을 목격했다. 나뭇가지로 쓴 글씨는 어둠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으나 사내의 동작은 간절함을 넘어선 어떤 절박한 호소처럼 보였다. 김정호는 조심스럽게 인기척을 내며 모습을 드러냈다. 거기 누구냐? 사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넘어졌고 겁에 질린 눈으로 김정호를 올려다보며 뒷걸음질 쳤다. 마치 매질을 당하는 개처럼 온몸을 바들바들 떠는 꼴이 평소 그가 얼마나 가혹한 대우를 받아왔는지 짐작게 했다. 김정호는 호롱불을 낮게 들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랬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를 해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네가 이곳에서 죽은 이 선비를 위해 죄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 선비라는 말에 사내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는 멍하니 김정호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땅바닥에 머리를 쿵쿵 똔치며 절을 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애원인지 아니면 억울함을 알아달라는 호소인지 분간하기 힘들었으나 그 격렬함만은 진심이었다. 김정호는 황급히 사내를 일으켜 세우며 그의 더러운 손을 꽉 잡았다. 사내의 손은 거칠고 딱딱한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으나 김정호의 손길이 닿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너는 말을 할 수 없으나 귀는 들리지 않느냐. 김정호가 묻자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내 말을 잘 듣거라. 나는 이 선비의 죽음이 자살이 아님을 알고 있다. 그리고 네가 무언가 알고 있다는 것도 짐작하고 있다. 최대감이 두려운 것이냐? 최대감의 이름이 나오자 사내의 몸이 경직되더니 눈에 공포가 서렸다. 그는 급히 손사래를 치며 도망가려 했으나 김정호는 그의 팔을 놓지 않았다. 지금 도망치면 이 선비의 원한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이다. 네가 유일한 목격자일지도 모른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김정호의 눈빛은 단호하고도 진실했다. 사내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김정호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흙투성이가 된 작은 헝겊 주머니였는데 그 안에는 놀랍게도 부러진 붓대 하나와 피 묻은 옷가락지 반쪽이 들어있었다.
옷가락지는 남자의 것이라기엔 너무 작고 섬세하여 여인의 물건처럼 보였으나 붓대에는 청년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는 죽은 이 선비가 생전에 아끼던 물건임이 분명했다. 순간 숲속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내는 화들짝 놀라며 김정호의 손을 뿌리치고 숲의 어둠 속으로 쏜살같이 달아나 버렸다. 김정호가 그를 쫓으려 했으나 칠흑 같은 밤길에 익숙한 사내를 따라잡기는 불가능했다. 김정호는 사내가 남기고 간 헝겊 주머니를 손에 쥔 채 어둠 속을 응시했다.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 최대감의 눈과 귀가 이미 이곳까지 뻗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호는 두려움 대신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적어도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저 벙어리 하인이 이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을 깨뜨릴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돌아오는 길, 김정호는 헝겊 주머니를 품속 깊이 숨기며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이방의 회유도, 마을 사람들의 냉대도, 최대감의 위선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불빛은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법. 김정호는 내일 아침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싸움을 걸어보기로 결심했다. 관아의 내실로 돌아온 김정호는 붓을 들어 종이에 글을 써 내려갔다. 그것은 상부에 보내는 보고서가 아니었다. 그는 이방과 최대감을 안심시키기 위한 가짜 수사 종결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본관은 이 사건을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잠정 결론 짓고 붓끝이 종이 위를 달릴 때마다 김정호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뱀을 잡으려면 뱀의 굴로 손을 집어넣어야 하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는 법. 그는 스스로 미끼가 되어 최대감의 방심을 유도하고 그 틈을 타 벙어리 하인과 접촉하여 결정적인 증거, 바로 그 장부를 찾아낼 생각이었다. 창밖에서는 새벽닭이 울기 시작했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으나 김정호의 눈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음에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침묵 속에 묻힌 진실을 캐내기 위한 외롭고도 위험한 줄타기가 막을 올린 것이다. 본관은 금일부로 구이수연 선비의 사망 사건을 우울증에 의한 비관 자살로 최종 결론 짓고 모든 수사를 종결한다. 시신은 연고가 없는 관계로 관아에서 거두어 장사를 지낼 것이니 더 이상 억측으로 고을의 민심을 어지럽히는 자가 없도록 하라. 김정호의 목소리가 동원의 마당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으나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패배자의 비굴한 떨림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삼키는 자의 위태로운 진동이었다. 관아 마당에 모인 백성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웅성거렸고 개중에는 그럼 그렇지 풋내기 사또가 천하의 최대감을 어찌 이기겠어라며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들려왔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던 최대감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비릿한 미소가 번져나갔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김정호 앞으로 다가와 허리를 굽히는 시람을 하며 말했다. 사또 나리, 참으로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죽은 자는 안타까우나 산자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야 제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니 오늘 밤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습니다. 최대감의 목소리는 기름을 바른 듯 매끄러웠으나 김정호의 귀에는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김정호는 탁자 아래로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으나 겉으로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패배를 인정하는 연기를 계속했다. 대감의 명예를 실추시킬 뻔하여 송구하오. 내 부덕의 소치이니 너그러이 용서하시오. 김정호가 고개를 숙이자 최대감은 호탕하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허허, 젊은 사람이 의욕이 앞서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법이지요. 앞으로 우리 고을을 잘 다스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최대감이 호위 하인들을 거느리고 관할을 빠져나가자 그 뒤를 따르는 아전들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 보였다. 그들은 마치 골치 아픈 혹을 떼어낸 사람들처럼 히히덕거리며 흩어졌고 텅 빈 동원에는 김정호 홀로 덩그러니 남겨졌다. 뜨거운 여름 햇살이 마당을 내리비추고 있었지만 김정호가 앉아있는 자리만큼은 시베리아의 벌판처럼 싸늘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김정호는 다시금 검은 평복으로 갈아입고 은밀히 관할을 빠져나갔다. 낮에 보여주었던 무기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낮에 몰래 섭외해둔 믿을 만한 포졸 2명을 대동하고 약속 장소인 숲속의 폐가로 향했다. 그곳에는 어제 만났던 벙어리 하인이 초조한 기색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하인은 김정호가 나타나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고 김정호는 황급히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거라. 시간이 없다. 네가 알고 있는 것을 내게 모두 보여다오. 하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경계하더니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과 숫덩이를 꺼내어 바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말로 할 수 없는 그의 증언은 거칠고 투박한 그림과 몸짓으로 표현되었으나 김정호는 온 신경을 집중하여 그 침묵의 언어를 해독해 나갔다. 하인은 먼저 네모난 상자 모양을 그리고 그 안에 엽전 모양과 사람의 머리 모양을 여러 개 그려 넣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는 심해를 하더니 손가락으로 장부절을 넘기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 김정호의 눈이 번뜩였다. 장부, 최대감의 비리가 적힌 치부책지 모사디 있다는 말이냐? 하인이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어서 집 모양을 그렸는데 기와집의 안채가 아니라 뒤뜰에 있는 허름한 창고를 묘사하는 듯 했다. 그리고 그 창고 바닥을 가리키며 땅을 파는 신효를 따. 창고 바닥? 그곳에 장부가 묻혀 있다는 것이냐? 하인은 다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두 손으로 목을 조르는 시쉿을 하며 눈을 뒤집어 보였다. 그것은 이 선비가 죽던 날 밤의 광경을 묘사하는 것이 분명했다. 하인의 손동작은 섬뜩할 정도로 생생했다. 누군가 뒤에서 끈으로 목을 조르고 다른 한 명이 앞에서 발버둥치는 다리를 붙잡는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뒷짐을 지고 서 있는 또 다른 인물. 하인은 그 인물을 가리키며 배를 내밀고 거드름을 피우는 흉내를 냈다. 최대감이었다. 김정호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짐작은 했으나 실로 끔찍한 놈들이로구나. 이 선비는 그 장부를 발견하고 훔쳐내려다 발각되어 변을 당한 것이야. 하인은 눈물을 흘리며 김정호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김정호는 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말했다. 고맙다. 네 용기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곳을 덮칠 수는 없다. 최대감은 교활한 자라. 만약 우리가 갔을 때 장부가 그곳에 없다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것이다. 김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놈은 의심이 많은 자다. 오늘 수사 종결 선언으로 한숨 돌렸겠지만 놈의 성격상 안심하기보다는 증거를 더욱 완벽하게 인멸하려 들 것이다. 특히 그 장부가 자신의 목숨줄이라는 것을 안다면 땅속에 묻어두는 것조차 불안하여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아예 태워버리려 할지 모른다. 놈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한다. 제 발로 장부를 꺼내 들고 나오게 만들어야 해. 다음 날 아침, 김정호는 짐짓 밝은 표정으로 최대감의 저택을 방문했다. 갑작스러운 사또의 방문에 최대감은 의아해하면서도 겉으로는 반갑게 맞이했다. 아니, 사또나리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행차십니까? 김정호는 하하 웃으며 선물로 가져온 산삼 한 뿌리를 내밀었다. 대감, 어제는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사죄의 뜻으로 귀한 약재를 하나 가져왔으니 노여움을 푸시지요. 최대감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산삼을 받아들며 흡족해했다. 허허,
이런 귀한 것을. 사또의 마음 씀씀이가 태산 같습니다.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중 김정호는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툭 던졌다. 참, 대감. 참으로 기이한 일이 있습니다. 어젯밤 꿈에 죽은 이 선비가 나타나지 뭡니까? 최대감의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멈칫했다. 꿈에요? 죽은 사람이 왜? 김정호는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글쎄 말입니다. 흠뻑 젖은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자꾸 대감님 댁 뒤뜰에 있는 낡은 창고를 손가락질하며 억울하다고 울부짖더군요. 내 물건을 돌려다오 바닥 밑에 내 혼이 갇혀있다 이러면서 말입니다. 개꿈이겠지만 너무나 생생하여 잠을 설쳤습니다. 혹시 뒤뜰 창고에 무슨 사연이라도 있습니까? 김정호의 말에 최대감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다. 에이, 사또도 참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 헛것을 보여준 게지요. 그 창고는 쥐새끼나 드나드는 곳으로 안 쓴 지 오래되었습니다. 김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그렇지요? 저도 개꿈이라 생각합니다만 워낙 찜찜하여 무당이라도 불러 굿이라도 한판 벌여야 하나 싶습니다. 하하하. 김정호가 호탕하게 웃자 최대감도 따라 웃었으나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며 허공을 맴돌고 있었다. 김정호가 돌아간 뒤 최대감은 사랑방에 틀어박혀 부채질을 해댔지만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다. 사또놈이 꿈 이야기를 빙자하여 나를 떠보는 것인가? 아니야. 그놈은 어제 사건을 종결지었다. 그저 우연일 테지. 하지만 의심은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만약 진짜로 이 선비의 원혼이 씨여 무당이라도 불러 구판을 벌인답시고 창고를 뒤진다면, 아니면 쥐새끼 같은 하인놈들이 냄새를 맡고 뒤진다면 안 되겠다. 오늘 밤 달이 뜨는 대로 그것을 꺼내어 아주 없애버려야겠다. 불에 태워 재로 만들지 않으면 안심이 되지 않아. 최대감은 즉시 신복인 집사구 씨를 불렀다. 여봐라, 오늘 밤 자정 아무도 모르게 뒤뜰 창고로 오거라. 챙겨야 할 물건이 있다. 한편 관아로 돌아온 김정호는 기다리고 있던 포졸들에게 짧고 굵은 명령을 내렸다. 오늘 밤이다. 놈은 반드시 움직인다. 포졸들은 사복으로 갈아입고 최대감 집 담장 밖 쥐구멍 하나 빠져나갈 수 없도록 겹겹이 포위하라. 단, 내 신호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숨소리조차 내어서는 안 된다. 김정호의 눈빛은 비장했다. 이것은 단순한 잠복 근무가 아니라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대수술의 시작이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고을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초승달이 얼굴을 내밀었다. 숨기를 반복하는 스산한 밤이었다. 김정호는 관복 대신 활동하기 편한 무복을 갖춰 입고 허리에는 육모방망이 대신 날카로운 장검을 찼다. 그는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최대감의 저택 뒤뜰로 스며들었다. 뒤뜰 창고 주변은 적막강산이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만이 스산 스산 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김정호는 아름드리 나무 위에 몸을 숨기고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창고 문이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렸고 호롱불을 든 최대감과 덩치 큰 사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최대감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몹시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빨리 파보거라. 깊이 묻었으니 꽤 파야 할 게다. 최대감의 재촉에 사내는 곡괭이로 창고 바닥의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퍽! 퍽! 둔탁한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김정호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사내의 곡괭이 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리는 소리가 났다. 날이 찾았습니다. 나무상자입니다. 사내가 흙투성이가 된 나무상자를 들어 올리자 최대감의 얼굴에 희색이 만면했다. 오, 그래, 바로 그거다. 내 목숨 줄이나 다름없는 보물단지.
최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낚아채더니 뚜껑을 열어 그 안의 내용을 확인했다. 달빛에 비친 것은 낡은 장부책 여러 권과 붉은 인주가 묻은 문서들이었다. 최대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품속에서 부싯돌을 꺼냈다. 이제 이것만 태워버리면 천하의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이 선비놈 저승에서 실컷 억울해하라고 해라. 최대감이 부싯돌을 쳐서 불똥을 일으키려는 순간 나무 위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떨어져 내렸다. 그 불씨 잠시 거두시는 게 좋겠소, 대감. 소스라치게 놀란 최대감이 손에 든 부싯돌을 떨어뜨리며 엉덩방아를 돋웠다. 누구냐? 어둠 속에서 김정호가 사뿐히 땅으로 내려섰다. 그의 손에는 서슬퍼런 칼이 들려 있었고 등 뒤로는 달빛을 받아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최대감을 집어삼킬 듯 덮쳤다. 죽은 이 선비의 꿈 해몽을 하러 온 저승사자라고 해두지. 김정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는 사냥감을 구석에 몰아넣은 사냥꾼의 확신에 찬 그것이었다. 최대감은 덜덜 떨며 뒤로 물러섰으나 이미 창고 주변 어둠 속에서는 잠복해 있던 포졸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사또,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건 그저 제 개인적인 물건일 뿐. 최대감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으나 김정호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그 장부가 말해줄 것이오. 그리고 이 자리에 증인을 한 명 더 모셨소. 김정호가 손짓하자 포졸들 뒤에서 벙어리 하인이 걸어 나왔다. 하인은 최대감을 보자마자 분노에 찬 눈빛으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최대감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다. 내 놈이 감히.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쳐 최대감의 갓이 벗겨져 뒹굴었다. 그의 흐트러진 상투머리와 흙투성이가 된 비단옷은 더 이상 고을의 대선인이 아닌 궁지에 몰린 추악한 범죄자의 모습 그대로였다. 김정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칼끝을 겨누며 최대감에게 다가갔다. 이제 연극은 끝났소, 대감. 가면을 벗을 시간입니다. 밤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보름달이 환하게 드러나 마당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비추었다. 진실을 밝히려는 자와 덮으려는 자. 그 최후의 대결이 막 시작되려는 찰나였다.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칼을 들이대는 것이냐? 관아의 사또라면 응당법도를 지켜야 하거늘 야심한 시각에 사대부의 담장을 넘고 들어와 협박을 일삼다니 내 기필코 한양의 장계를 올려 너의 관복을 벗기고야 말겠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라 했던가. 최대감은 턱 밑까지 들어온 섯을 퍼런 칼날 앞에서도 바락바락 악을 쓰며 호통을 쳤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으나 수십 년간 권세와 재력으로 아랫사람들을 부려온 그 오만함의 관성은 쉽게 꺾이지 않았다. 그의 호통 소리에 대나무 숲의 까마귀들이 놀라 푸드득 날아올랐고 그 음산한 날갯짓 소리가 달빛 젖은 마당을 더욱 기괴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김정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는 마치 천년 묵은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고 손에 쥔 검은 달빛을 받아 차가운 유광을 뿜어내며 최대감의 탐욕스러운 모굴대를 겨누고 있었다. 법도라. 대감의 입에서 법도라는 말이 나오니 참으로 가소롭구려. 썩은 고기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도 제 영역의 질서는 지키는 법인데 대감은 어찌하여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오? 김정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 담긴 기백은 천둥 소리보다 무거웠다. 김정호는 천천히 칼끝을 거두지 않은 채 다른 한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흙 묻은 나무 상자를 가리켰다. 저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가 맞춰볼까? 흉년이 들 때마다 백성들에게 고리대를 놓아 논밭을 갈취한 문서, 관아의 아전들을 매수하여 세금을 포탈한 장부, 그리고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힘없는 선비를 교살하라고 지시한
살인청부의 기록들이 아니겠소? 최대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짐짓 콧방귀를 뀌며 비웃음을 날렸다. 소설을 쓰는구나. 그것은 그저 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족보와 땅 문서일 뿐이다. 남의 집 뒷마당을 파헤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우려 하느냐? 증거? 증거가 어디 있느냐? 저 벙어리 놈의 헛손질이 증거란 말이냐? 최대감은 손가락질하며 뒤에 서 있는 벙어리 하인을 노려보았다. 하인은 최대감의 살기 어린 눈빛에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으나 이내 이를 악물고 김정호의 등 뒤로 숨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앞으로 한 발짝 나서며 자신의 목에 손을 갖다 대고 혀를 길게 빼무는 신읒을 했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밧줄을 주워 최대감의 발치에 던졌다. 그것은 그날 밤 이 선비의 목을 졸랐던 바로 그 밧줄과 흡사한 것이었다. 미친놈이! 최대감이 발로 밧줄을 걷어차려 하자 김정호가 재빠르게 그의 발목을 낚아채 중심을 무너뜨렸다. 최대감은 볼품없이 엉덩방아를 타시며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대감,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이오. 내가 믿는 증거는 저 벙어리 하인뿐만이 아니오. 김정호는 싸늘한 시선을 돌려 곡괭이를 든 채 벌벌 떨고 있는 덩치 큰 사내 최대감의 신복인 집사 구씨를 바라보았다. 구서방, 자네는 선택해야 할 것이야. 주인을 위해 끝까지 충성하다가 함께 참수형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하고 목숨만은 부지할 것인가? 구씨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최대감과 김정호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최대감은 다급하게 소리쳤다. 서방! 듣지 마라! 저놈은 우리를 이간질하려는 것이다. 입만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른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 가족들도 내가 책임지마. 최대감의 말은 약속이 아니라 협박이었다. 가족을 들먹이는 그 비열한 수법에 구씨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김정호는 그 찰나의 동요를 놓치지 않았다. 지켜준다? 저 자가 이 선비를 지켜주었더냐? 저 자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죄 없는 선비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제는 자네에게 모든 덤터기를 씌우려 하는데도 믿느냐? 자네가 파낸 저 구덩이가 장부를 묻기 위한 곳인지 아니면 자네를 묻기 위한 곳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김정호의 말은 비수처럼 구씨의 가슴에 꽂혔다. 사실 구씨도 의심하고 있었다.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단둘이서만 작업을 하자고 했을 때부터 일이 끝나면 자신을 제거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해 있던 터였다. 구씨는 털썩 무릎을 꿇으며 곡괭이를 떨어뜨렸다. 사또나리, 살려주십시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구씨의 입이 열리는 순간 최대감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이 배신자 놈이 내가 너를 거두어 먹인 밥이 얼만데. 최대감이 바락바락 악을 쓰며 구씨에게 달려들려 했으나 대기하고 있던 포졸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그를 결박했다. 놓아라. 이거 놓지 못하겠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이 고을에. 최대감의 외침은 처절했다. 김정호는 천천히 다가가 바닥에 떨어진 나무 상자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장부의 첫 장에는 김정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한 진실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모년모월 현감에게 뇌물은 300냥. 이 선비의 논 5마지기를 강제로 빼앗고 차용증 위조. 이 선비가 관아에 고변하려 하자 입을 막음. 붓으로 흘려 쓴 글씨 하나하나가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피눈물처럼 보였다. 보시오 대감. 이것이 당신의 얼굴이요. 인자한 미소 뒤에 숨겨진 구더기가 들끓는 당신의 진짜 얼굴이란 말이오. 김정호가 장부를 최대감의 눈앞에 들이대자 최대감은 고개를 돌리며 외면하려 했다. 하지만 김정호는 멈추지 않았다. 이 선비는 가난했지만
대쪽 같은 사람이었소. 당신의 그 더러운 돈을 받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비리를 밝혀내려다 비참하게 살해당했지. 당신은 그를 자살로 위장하여 2번 죽였소. 그 죄는 하늘을 덮고도 남음이 있소. 그때 갑자기 최대감이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으하하하, 그래, 내가 죽였다. 감히 천한 선비 나부랭이가 내 앞길을 막으려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 세상은 원래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것이다. 내가 베푼 쌀 덕분에 목숨을 연명한 놈들이 수두룩해. 내가 없으면 이 고을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 내 죄를 묻기 전에 내 덕을 먼저 헤아려야 할 것 아니냐? 최대감의 뻔뻔한 궤변에 포졸들마저 분노로 주먹을 쥐었다. 김정호는 차가운 분노를 억누르며 낮게 읊조렸다. 당신이 베푼 쌀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낸 것이고 당신의 덕은 위선이라는 가면일 뿐이다. 백성들은 당신이 없어도 굶어 죽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 같은 거머리가 사라져야 비로소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것이다. 김정호는 포졸들에게 손짓했다. 이 죄인을 당장 관하로 압송하라. 그리고 날이 밝는 대로 전 고을 백성들을 동원 마당으로 모아라. 이자의 죄상을 만천하에 낱낱이 공개하고 국법의 준엄함을 보여줄 것이다. 포졸들이 최대감을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는 최대감은 끝까지 발악하며 저주를 퍼부었다. 김정호, 내 놈이 무사할 것 같으냐? 내 뒷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것이다. 두고 보자. 최대감의 고함 소리가 멀어지고 뒷뜰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김정호는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완전히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억울하게 죽은 이 선비의 영혼이 굽어보는 듯했다. 그때 벙어리 하인이 조심스럽게 김정호에게 다가와 소매를 잡아 끌었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김정호의 손을 잡고 자신의 이마에 갖다 대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그 어떤 화려한 언변보다도 진실하고 가슴 뭉클한 감사의 표시였다. 김정호는 하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따뜻하게 웃어주었다. 고생했다. 내 덕분에 이 선비의 한을 풀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떳떳하게 살거라. 관하로 돌아오는 길 동쪽 하늘에서 붉은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밤새 짓눌려 있던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광경은 장엄했다. 김정호는 말에 올라타지 않고 뚜벅뚜벅 걸으며 잠에서 깨어나는 고을의 풍경을 눈에 담았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이 고을은 발칵 뒤집힐 것이다. 믿었던 대선인의 추악한 실체에 경악하고 배신감에 치를 떨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과도 같은 것. 그 고통을 겪어내야만 비로소 새살이 돋아날 수 있음을 김정호는 알고 있었다. 관아 마당에 도착하자 벌써 소문을 들은 부지런한 백성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으나 포승줄에 묶여 무릎을 꿇고 있는 최대감의 모습을 보는 순간 경악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언제나 높은 곳에서 거만하게 내려다보던 최대감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김정호는 동원의 높은 자리에 앉아 위험 있는 목소리로 판결을 준비했다. 단순히 한 개인을 처벌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오랫동안 이 고을을 지배해온 거짓과 위선의 시대를 끝내고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김정호는 서한 위에 놓인 관인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느껴지는 차가운 옥의 감촉이 그의 정신을 더욱 맑게 했다. 개정 카이팅하라! 그의 호령과 함께 북소리가 둥둥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잠들어 있던 백성들의 양심을 깨우는 고동소리와도 같았다. 이제 최후의 심판만이 남아있었다. 죄인 최만석은 들어라. 네 죄는 단순히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죄에 그치지 않는다. 너는 백성들의 믿음을 기만하고
가난한 자들의 고열을 빨아 자신의 배를 불렸으며 거룩한 선행의 탈을 쓰고 온갖 추악한 악행을 저질렀으니 이는 하늘이 노하고 땅이 탄식할 대역죄이다. 김정호의 추상 같은 판결문이 낭독되자 관아마당을 가득 메운 백성들 사이에서는 탄식과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동안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에 맞지 않았던 최대감의 실체가 낱낱이 까발려지는 순간이었다. 형방이 최대감의 비밀장부에 적힌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갈 때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경악을 넘어선 분노가 들끓어 올랐다. 아니, 저게 사실이라니. 내 눈을 헐값에 사들인 게 흉년 때문이 아니라 최대감의 농간이었단 말인가? 우리 남편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도 다 최대감이 관아의 뇌물을 찔러준 탓이라니?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백성들의 배신감은 삽시간에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동헌을 뒤흔들었다. 포승줄에 묶인 최대감은 형틀 위에 무릎을 꿇린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어젯밤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상투와 흑투성이 얼굴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백성들의 원망 섞인 고함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움찔거리며 몸을 사렸으나 간간히 고개를 들어 억울하다는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사또나리, 억울하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를 시기하는 자들의 모함입니다. 제가 이 고을을 위해 쓴 돈이 얼마인데. 최대감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다. 그러나 김정호는 단호하게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네 이놈! 증거가 차고 넘치거늘 아직도 그 더러운 혓바닥을 놀리려 하느냐? 여기 네 신복이었던 구 서방의 자백이 있고 네가 직접 땅에 묻으려 했던 장부가 있다. 또한 네가 죽인 이 선비의 원혼이 지켜보고 있거늘 내 놈은 일말의 양심도 없단 말이냐. 김정호의 호통에 최대감은 입을 다물었으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김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 아래로 내려왔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장부를 백성들 앞에 높이 들어 보이며 외쳤다. 이 장부 안에는 이자가 여러분에게서 빼앗은 토지 문서와 억지로 빚을 지게 만든 차용증들이 들어있다. 오늘 본관은 국법에 의거하여 이 모든 불법 문서를 무효로 하고 빼앗긴 재산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것을 선포한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당 한가운데 미리 준비해둔 화로에 불이 붙여졌다. 김정호는 장부에서 위조된 차용증들을 찢어 화로 속에 던져 넣었다. 불꽃이 화르륵 타오르며 종이를 삼키는 순간 백성들 사이에서는 환호성과 함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오열했고 어떤 이들은 김정호가 있는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리기도 했다. 사또나리 만세! 만세! 저희를 살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의 함성은 하늘을 찌를 듯했고 그 열기 속에서 최대감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갔다. 자신이 쌓아올린 거대한 탐욕의 탑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 그는 비로소 자신의 파멸을 실감한 듯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다. 김정호는 다시 형틀 앞으로 돌아와 차가운 목소리로 최종 판결을 내렸다. 죄인 최만석은 살인, 뇌물수수, 문서 위조 및 사기죄를 물어 전 재산을 몰수하고 곤장 100대를 친 후 천리박 외딴섬으로 유배형에 처한다. 또한 그와 결탁하여 악행을 도운 하인들은 그 죄질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이다. 여봐라! 형집행을 시작하라! 형리들의 힘찬 기합 소리와 함께 곤장이 최대감의 볼기짝을 내리치기 시작했다. 철썩! 철썩! 살이 터지고 피가 튀는 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으나 누구 하나 동정하는 이는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오랫동안 묵혀왔던 이 고을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치유의 소리였다. 최대감의 비명소리가 높아질수록 백성들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도 하나둘씩 풀려나갔다. 김정호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악을 처단하는 것은 통쾌한 일이나
그 과정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그는 군중 속 한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벙어리 하인을 발견했다. 억울하게 죽은 이선비의 유일한 친구이자 목격자였던 그에게 오늘은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날일 터였다. 모든 형집행이 끝나고 최대감이 피투성이가 된 채 옥사로 끌려간 뒤 김정호는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다. 그대들은 듣거라. 최대감의 죄가 크지만 그에게 속아 맹목적으로 그를 추종하고 진실을 말하려던 이 선비를 외면한 그대들의 잘못 또한 작지 않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최대감은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것이다. 오늘의 일을 거울 삼아 다시는 거짓된 위선에 현혹되지 말라. 김정호의 뼈있는 충고에 환호하던 백성들은 숙연해졌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자신들의 지난 날을 반성했다. 사또나리 말씀이 100번 지당하십니다.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참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바뀌어 어느덧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고을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최대감에게 빼앗겼던 땅을 되찾은 농민들은 콧노래를 부르며 추수를 준비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던 사람들은 풀려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저작거리에는 다시 활기가 넘쳤으나 예전처럼 특정 인물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분위기는 사라지고 서로 돕고 신뢰하는 건강한 인심이 싹트고 있었다. 김정호는 틈날 때마다 마을을 순찰하며 백성들의 삶을 살폈는데 이제는 그를 바라보는 백성들의 눈빛에 경계심이나 두려움 대신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김정호는 관아 뒤편 양지 바른 언덕에 올랐다. 그곳에는 새로 단장한 무덤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바로 억울하게 죽은 이 선비의 묘소였다. 김정호는 무덤 앞에 술 한 잔을 따르고 절을 올렸다. 이 선비, 이제 편히 쉬시게. 자네의 억울함은 풀렸고 자네가 그토록 걱정하던 백성들은 제 자리를 찾았네. 비록 자네는 갔으나 자네가 남긴 의로운 불씨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걸세. 바람이 불어와 묘지 주변의 코스모스를 하늘거리게 했다. 마치 이 선비가 미소 지으며 대답하는 듯했다. 그때 인기척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니 말끔한 옷차림을 한 사내가 서 있었다. 예전에 그 벙어리 하인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꾀죄죄한 모습이 아니었고 눈빛 또한 생기가 넘쳤다. 그는 김정호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김정호는 빙긋 웃으며 그를 맞이했다. 왔느냐? 그래, 새 일터는 마음에 드느냐? 하인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품에서 잘 익은 홍시 2개를 꺼내 김정호에게 내밀었다.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표정은 10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김정호가 관아의 정원사로 그를 채용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것에 대한 깊은 감사의 표시였다. 김정호는 홍시를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지며 지난 몇 달간의 고단함을 씻어주는 듯했다. 달구나. 참으로 달아. 세상의 이치도 이와 같지 않겠느냐. 떫은 땡감도 인고의 시간을 거치면 이리 단 홍시가 되듯 고통받던 이 고울도 이제야 비로소 제맛을 내는구나.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고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김정호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진정한 대선인은 재물을 부려 칭송받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며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자임을,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깨어있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함을. 사또나리!
저기 한양에서 암행어사께서 오신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관아마당에서 포졸이 급하게 뛰어와 소리쳤다. 김정호는 쓴 웃음을 지으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허허, 쉴 틈을 주지 않는구나. 또 어떤 바람이 불어오려나. 그는 벙어리 하인의 어깨를 두드려 주고는 힘찬 발걸음으로 언덕을 내려갔다. 그의 등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는 더 이상 고독해 보이지 않았다. 어둠이 내린 뒤에도 기어이 새벽을 불러오는 태양처럼 그의 발걸음은 뚝심 있고 당당했다. 정의가 살아있고 양심이 숨쉬는 한 그 어떤 간교한 자도 이 고을의 평화를 깨뜨릴 수 없으리라. 붉은 노을 속으로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 위로 청명한 가을 하늘의 첫 별 하나가 초롱초롱 빛나기 시작했다. 후기꽃은 썩은 흙에서 피어나지만 그 향기는 흙냄새를 품지 않는 법입니다. 간교한 위선이 잠시 세상을 덮을 수는 있어도 진실이라는 바람이 불면 결국 그 추악한 민낯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보이지 않는 진심을 볼 줄 아는 해안회엔 이 우리네 삶의 깃들기를 바라며 붓을 놓습니다.